가게에선 묵묵히 설거지만 하던 그 아줌마 도대체 뭘 믿고 회장님 곁에 앉아 있는 거야? 얼굴도 말투도 그냥 동네 식당 일하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이요? 회장님 손녀래요.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했던 내가 너무 창피해. 그 눈빛 어쩐지 낯익더라니. 똑같은 사람을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었는지, 무엇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조용히 일하던 한 중년 여성,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놀라운 반전. 그날 회장님의 며느리가 그녀에게 막말을 퍼붓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심을 전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작은 분식집은 골목 끝 조용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뜸해졌고 그 시간대에 맞춰 김 회장은 늘 혼자 들렀습니다. 넓지 않은 가게는 늘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 위엔 수저통과 물컵이 일정한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벽걸이 시계는 작고 부드러운 초침 소리를 냈고 주방에서는 김치찌개에 끓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이루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는 이름표도 없이 조용히 일했습니다. 검은 앞치마에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늘 무표정한 얼굴로 김 회장의 주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요라는 말에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불필요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오히려 그 무심한 듯한 태도에서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식당과 달리 여기에서는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고 그녀는 말없이 반찬을 하나씩 올려두며 그저 조심스레 상을 차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김 회장은 숟가락을 들면서 문득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나마 익숙한 인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기분 탓이라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얼굴이 모두 비슷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 회장은 다시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식당 안에 젊은 여자 손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제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걸었고 들어서자마자 직원에게 큰 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여기 에어컨 왜 이렇게 약해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메아리 쳤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에어컨 쪽으로 가서 온도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최대로 틀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자는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웃으며 비꼬는 말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당신이 더위에 익숙해서 그런 거겠죠? 이런 데서 일하면 몸이 단련되니까. 김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입맛을 잃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가진 자인지 과시하려는 태도가 뚜렷했고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끝내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깨는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그 순간 그녀의 옆모습에서 오래전 어딘가에서 보았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특히 눈가에 선명하게 남은 작은 점 하나. 김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여느 때처럼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건 어릴 적 기억들이 더 생생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고 서랍 속 낡은 앨범을 꺼내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 작은 점이 눈가에 있던 그 아이. 그는 사진을 들고 다시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괜한 생각이라 여기며 사진을 다시 넣으려던 순간 앨범 안쪽에 꽂혀있던 병원 퇴원증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는 30년 전, 이름란에는 정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식집으로 향할 결심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김 회장은 어딘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벽에 걸린 작은 라디오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었고 주방에서는 불이 꺼진 채로 그녀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였지만 김 회장은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숨기려 애쓰는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평소보다 더 낮고 가라앉은 음색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아니라 김치볶음밥을 주문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회장은 그가 앉은 자리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돌도 지나지 않은 손녀가 집에서 사라졌던 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 실종 신고를 했고 수소문 끝에 한 여자아이가 발견되었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김 회장은 이를 핑계로 감정을 애써 묻었고 가족에 대한 관심도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고 손녀에 대한 기억은 앨범 속 사진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팬에 볶아지는 김치와 밥의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고 그 소리는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김치볶음밥과 국, 반찬을 차례로 상에 올려놓고 말없이 물컵을 앞에 두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름이 유진입니까?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영숙이에요. 김 회장은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저를 내려두고 조용히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고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누구신데요? 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30년 전 우리 집에서 사라진 손녀입니다. 실종 당시 5살이었고 오른쪽 눈 밑에 작게점이 있었죠.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흔들렸고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점. 그녀의 손이 자기 얼굴 쪽으로 가더니 조심스럽게 눈밑을 가리켰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가게 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겁니다.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고 그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자신의 것과 겹쳐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안은 조용했고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사진을 손에 든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흙길을 뛰어다니던 모습,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울던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애타게 불렀던 어린 목소리. 유진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그 이름을 버려야 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처음 자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조차 선생님은 그녀를 영숙이라 불렀고 그 뒤로 누구도 진짜 이름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5살 때 어떤 이유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렸던 탓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그저 어떤 여자 손에 이끌려 낯선 곳에 버려졌던 장면만이 선명했습니다. 이후 수년간 시설을 전전했고 이름도 가족도 심지어 생일조차도 그때 정해진 대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아이와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분명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던 형제 같은 아이, 따뜻했던 품, 부엌에서 들리던 밥 짓는 소리. 그것은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을 청소하고 재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어제의 대화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김 회장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오래된 파일 한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무언의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며 물컵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출생기록 사본, 가족사진, 병원 서류가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고 문서 위에 적힌 정유진이라는 이름을 보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서류입니다. 당신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김 회장의 말은 조용했지만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그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 아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이 이름, 기억이 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30년 전 너를 찾지 못했던 걸 평생 후회했습니다. 만약 네가 유진이라면 난 다시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지만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유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김 회장은 매일 가게를 찾았습니다. 손녀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한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 역시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표정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고 음식에는 더 따뜻한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손님들과의 짧은 인사에도 미소가 담겼고 이전보다 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느끼며 사장님 요즘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어느 날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보석함이었고 그 안에는 금으로 된 작은 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또박또박 새겨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유진, 네가 태어난 날. 그녀는 그 팔찌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에 올려보았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지만 그녀의 손목에 꼭 맞았습니다. 이건 기억나요? 어릴 때 이걸 잃어버렸다고 울었던 게 기억나요? 김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걸 항상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혹시 네가 나타날까봐. 그리고 널 다시 못 보게 될까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팔찌가 손등에 닿을 때마다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고 깊숙한 상처들 위로 따뜻한 손길이 닿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김 회장은 그녀를 조심스레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넓고 조용한 저택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랜 시간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공간은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김 회장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하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가족사진, 벽에 걸린 시계, 천장에 매달린 작은 샹들리에까지도. 이 집이 원래 제 집이었던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떠난 뒤로 이 집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구나.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음식의 온기와 김 회장의 따뜻한 눈빛이 그 낯설음을 덜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김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은 없니? 그녀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바라는 마음보다 미안함과 망설임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네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준비해 볼게요. 그 순간 집안에 오래도록 감돌던 고요함이 깨졌습니다. 시간이 멈췄던 공간에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이 덧칠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유진은 더 이상 이전처럼 가게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전에는 분식집 문을 열었지만 오후가 되면 가게 문을 조용히 닫고 김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그 공간에 머무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천천히 그 안에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공간을 그녀와 함께 다시 꾸미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소파 커버를 바꾸고 창문을 활짝 열고 가만히 누렇게 변색된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햇살이 다시 실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담긴 사진들, 젊은 시절의 김 회장, 그녀의 엄마와 아빠. 잊고 살았던 얼굴들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고 유진은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기
이 사진 제가 기억해요. 저거 아마 해수욕장일 거예요.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엄마가 안아주셨던 게 생각나요. 김 회장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날 너는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고 한참 울었었지. 그래서 네 엄마가 다시 사러 갔었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그 따뜻한 하루가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 회장은 유진에게 함께 식사를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서 사람 손길이 분주해졌고 찌개 냄새와 부엌 칼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유진은 손에 익지 않은 동작으로 채소를 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삼촌 말이다. 아직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 아이도 너의 실종 이후 마음이 많이 변했거든.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은 오래전부터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던 그 침묵이 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 회장이 진심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녀는 과거보다는 지금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분도 나름의 상처가 있으시겠죠. 유진의 대답에 김 회장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 회장은 한 권의 앨범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만든 거야.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록해둔 거지. 유진은 앨범을 넘기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진 속엔 물놀이 하던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던 모습, 엄마 품에 안긴 채 잠든 얼굴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예전처럼은 못하겠지만 조금씩 다시 이어가고 싶어요. 그 말에 김 회장은 눈을 감고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꽁꽁 얼어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녹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그 집의 작은 방에 불을 켰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책상 위를 닦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팔찌를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자 앞으로 그녀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스스로에게 남긴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김 회장의 집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말 못할 불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도왔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 집의 공기 속에서 조금씩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식탁보를 새로 깔고 유리창을 닫고 차를 준비하면서도 유진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고 김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인사를 했고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아들은 인사를 받지도 않은 채 김 회장을 향해 곧바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집에 들이실 수 있죠? 김 회장은 그의 말에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다. 내 조카, 내 여동생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아들의 얼굴엔 경직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젖히며 신경질적인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서류 몇 장 믿고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아이는 죽은 거 아닙니까? 김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과 DNA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 위엔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친자 확인 결과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서류에만 있지 않다. 너도 이 아이의 어릴 적 얼굴을 기억하잖니? 이 점, 이 눈빛. 모두 내 누나였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말없이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유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유진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자리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고 김 회장 역시 이제 그 사실에서 눈을 돌릴 수 없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제가 이 상황을 곧바로 받아들일 순 없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너의 자유다. 다만 나에겐 이 아이를 다시 잃지 않겠다는 책임이 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너의 자유다. 다만 나에겐 이 아이를 다시 잃지 않겠다는 책임이 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고 유진은 조용히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렴풋한 후회를 느꼈습니다. 과거는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론 피보다 더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고도 끝까지 외면하지 않은 김 회장의 존재는 그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조용히 유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망설이는 얼굴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지? 하지만 잘 견뎌줘서 고맙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 대화는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 회장은 유진과 함께 외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동시에 세상에 그녀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날 김 회장은 정장을 갖춰 입고 유진에게 검은색 코트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조금 격식을 갖추는 게 좋겠구나.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김 회장이 이사로 이름을 올려둔 복지재단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조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유진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김 회장을 바라보았고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입니다. 정유진. 앞으로 이 재단의 공동이사로 함께할 사람입니다. 순간 대기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관계자들은 놀란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 말투, 태도까지 곧장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불편함과 낯설 속에서도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김 회장은 그런 그녀의 옆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회장은 유진을 데리고 사무실 한편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벽에는 수많은 상장과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 원래는 내 엄마가 쓰던 방이야. 그 아이가 사회복지 쪽 일을 하길 원했거든. 그 꿈을 네가 이어줬으면 좋겠다. 유진은 그 말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녀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엔 다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엉킨 채 낯선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 그 말에 유진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를 이어받았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유진은 방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복지재단 안내서와 함께 김 회장이 손으로 적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 곁에 머무는 일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다. 내 엄마가 즐겨 쓰던 문장이다. 그 문장을 읽은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 한 발을 내딛는 용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옷장을 열어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속엔 오래된 인형, 누렇게 바랜 엽서,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믿어보려 한다. 진짜 이름으로 불리고 누군가의 손녀로 살아가는 게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제는 나를 숨기지 않겠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대신해
이제 그녀의 이름은 진심으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복지재단의 초청으로 열리는 소규모 후원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그녀에겐 낯선 자리였고 옷차림부터 앉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속삭이는 소리들도 귓가에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김 회장 손녀라고? 갑자기 나타났다는 그 사람? 어디서 살다 온 거지? 전혀 그쪽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그 모든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지만 유진은 태어난 척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김 회장이 늘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소개할 때 단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 손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고 일부는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심과 경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유진은 건물 뒤편 조용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 속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녀는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를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한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앉았습니다. 오늘 아주 잘하셨네요. 회장님도 무척 기뻐하시던데요. 유진은 짧게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을 지키다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알았어요. 눈빛이 너무 닮아서.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그날 가게에서 제가 했던 일 기억하시죠? 유진은 조용히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날 기분이 안 좋았고 또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게 싫었어요. 왠지 불안했거든요. 내 자리가 위협받는 것 같아서. 유진은 끝내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부터는 저도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며느리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정말 믿어요. 그러니까 부탁인데 그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지 마세요. 그분은 너무 오래 외로우셨어요. 그 말에 유진은 잠시 멈춰 섰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과 질투, 오해 속에서도 결국 그 마음 깊은 곳엔 김 회장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해요. 우리 둘 다 그분을 잃고 싶지 않다면. 그녀의 대답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두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김 회장의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벽 가득 채운 책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한 권의 공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공책은 김 회장이 매일같이 적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유진은 허락을 받은 후 그 공책을 열어보았고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다시 돌아왔다. 나는 다시 아버지가 되어보려 한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그 문장을 읽으며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서지 않기로 결심한 듯 그녀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그 집에,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거실 한켠에서 커튼을 젖히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물들였고 가볍게 흔들리는 레이스 커튼은 조용히 방 안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낯설고 조심스러운 공간이었지만 점점 자신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 회장이 복지재단 사람들과 함께 집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며 인사를 건넸고 그들은 반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유진 씨, 안녕하세요. 오늘이 바로 첫 정식 회의 날입니다. 긴장되시겠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이 곁에서 작게 덧붙였습니다. 네가 이사회 자리에 참석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니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돼. 네가 거기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 말에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는 집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후한 분위기의 테이블과 양옆으로 앉아있는 위원들, 그리고 그들의 진지한 표정은 유진에게 익숙지 않은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회의 동안 특별히 말할 일이 없었지만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며 노트에 꼼꼼히 적어 나갔습니다. 위원들 중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말끝마다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라는 표현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런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가끔씩 그녀를 바라보며 눈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 중 한 사람이 유진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과거 김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라고 했습니다. 정유진 씨,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늘 모습 보니까 알겠네요. 회장님이 왜 당신을 선택하셨는지.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긴 하루의 피로를 모두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회의록을 정리하며 조용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책장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여있던 그 상자를 조심스레 꺼내 열자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책 안쪽 표지에는 김 회장의 친필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켜낸 기억으로 살아간다. 내가 지켜야 했던 기억은 너였다, 유진아. 그 문장을 읽고 난 후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오해와 편견, 상처와 시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야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거실의 조명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김 회장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고 유진은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마음속으로 되짚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 자리가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제 자리가 맞다는 것도 조금씩 느껴져요. 김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 자리는 내 것이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 이제 유진은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로. 며칠 후 유진은 김 회장과 함께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김 회장이 가장 아끼는 시설 중 하나였고 유진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 작은 언덕 아래에 자리 잡은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을 나누는 풍경은 유진에게 새로운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바라보지 못했던 세상 그리고 감정의 결이 살아있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보호자 없이 자란 친구들이다. 네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김 회장의 말에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예요? 회장님 딸이에요? 유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회장님 손녀야. 우와, 진짜요? 나도 할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에 유진의 마음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그렇게 누군가의 품을 갈망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지관을 둘러보며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손끝에 밀가루가 묻고 옷에 주스가 튀어도 그녀는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들이 오래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복지관의 원장은 김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재단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여기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도 금방 정을 붙였고요. 김 회장은 흐뭇한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다만 세상이 너무 오래 그걸 보지 못하게 했을 뿐이지. 그날 저녁 유진은 복지관 옆 텃밭에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조용히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네가 이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 기쁘다. 유진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하죠? 여긴 처음 오는 곳인데 어쩐지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여기가 제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그리고 넌 지금 그 자리를 찾은 거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오랜 시간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쌓이는 듯한 감정을 주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손에 흙을 털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응? 혹시 제가 정말 여기서 뭔가를 해도 괜찮을까요? 단지 이름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요.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걸 위해 내가 널 다시 찾은 거니까. 유진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돌아온 손녀로 머물지 않겠다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유진은 복지관 일을 점점 깊이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서 복지 예산 검토나 지원 프로그램 회의에도 참석했고 아이들의 상담 일지까지 직접 검토하며 하나하나 기록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김 회장의 손녀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유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그녀를 점점 이사님이 아닌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작은 변화에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던 한 중학생 아이의 보호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폭언과 무관심 속에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였고 여러 차례 상담을 시도했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학교를 안 가도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공부 못하는 것 뻔하고 나중에 일이나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무심한 말에 유진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기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어른들이 그걸 방치하면 결국 세상에 나와서도 스스로를 지킬 줄 모르게 됩니다. 보호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유진은 상담실에 들어가 아이의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아이는 조용히 묻습니다. 나도 진짜 가족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더 많은 걸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울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기다려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고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피하던 습관이 줄어들었고 짧게나마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 작은 변화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복지관 일에 더욱 진심을 다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그런 유진을 바라보며 더 이상 손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유진에게 한 권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복지재단의 미래 운영권과 관련된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이건 네가 이제 진짜 이곳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나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거고 너에게 이 일을 완전히 맡기고 싶다. 유진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완벽하게 준비된 건 아니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넌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 그 말에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책임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그 책임이야말로 지금의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줄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어릴 적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찢어져 있던 기억이 이제는 이어지고 있었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삶이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받은 그 따뜻한 손길처럼 나도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조용히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두고 유진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진짜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복지관 앞마당에는 낙엽이 소복히 쌓였고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점퍼를 입고 뛰어놀았습니다. 유진은 주말마다 직접 교실을 열고 아이들과 책을 읽거나 작은 공예품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과 종이접기를 마친 뒤 유진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며 그녀는 문득 오래전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학교 앞마당에서 혼자 놀던 기억, 기다려도 오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느끼던 그 순간들. 그 시절의 유진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기에 자신만 믿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곁에는 아이들이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김 회장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기억들을 말없이 알아주는 존재만으로 안심이 되는 사람. 오후가 깊어질 무렵 복지관을 나서려던 유진에게 한 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놀람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유진은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엔 짧고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 씨, 저는 아직도 많은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다시 웃기 시작했다는 것. 당신이 그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유진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거실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웃으며 고개를 들었고 유진은 편지를 꺼내 보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받았어요. 회계님 아드님 편지요. 그래? 뭐라던가? 감사하다고요. 제가 할아버지 웃게 해줘서. 그 말에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꺼내는데도 아마 며칠을 고민했을 거야. 그래도 결국 말했잖니? 그게 첫걸음이야. 유진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진심이란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강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도착하리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 흐름은 반드시 마음에 닿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평온한 얼굴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복지관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쪽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문장은 누구에게 남긴 것도 누구로부터 들은 것도 아닌 그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유진은 그 어떤 의심도 편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손녀가 아닌 누군가의 이웃으로, 보호자로,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날 복지관에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진행하고 있던 저소득층 아동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 마감일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지원 대상 아동들의 생활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며 유진은 복지행정이라는 일이 결코 책상에 앉아 숫자만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아이의 기록 앞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혼자 사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지낸다는 이 아이는 지원 대상자 명단에서도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사정이 덜 긴급하다는 이유로. 그러나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배고픔보다 깊게 아이의 삶을 흔든다는 것을.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린 마음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원 대상자 명단을 다시 조정하고 직접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복지관 차량을 타고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낡은 가스렌지 앞에서 고구마를 찌고 있었고 아이는 종이접기한 작품들을 보여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건요, 제가 만든 자동차예요. 근데 바퀴가 자꾸 떨어져서. 유진은 조심스레 접힌 종이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같이 튼튼한 바퀴를 만들어 볼까? 그 말에 아이는 활짝 웃었고 외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니 말로 다 못하겠네요. 짧은 방문이었지만 유진은 그 집에서 머문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결핍, 누군가에게 바라던 손길, 그리고 이제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김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진짜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김 회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그리고 평생이 되길 바란다. 넌 그럴 수 있는 아이야. 그 문장 하나에 유진은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기분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복지관 사무실에 상담 일지를 한 권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 만난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 눈빛, 그리고 그녀가 느낀 첫 인상이 조심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봐줘야 해. 이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이 삶의 중심이 되었고 아이들의 웃음이 그녀의 하루를 완성해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 뿌듯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고통과 후회는 이제 유진이라는 이름을 통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아이가 이제는 모두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 회장이 복지관으로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갈색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얼굴로 다가가자 김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두 사람은 복지관 2층 작은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 회장은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고 손끝으로 천천히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공문서와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짧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정리야. 네가 이 복지재단을 완전히 이끌게 될 날이 머지않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여길 채워가야지. 유진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김 회장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묵직한 이별의 준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할아버지가 함께 있어야.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앞에서 끌고 나갈 힘이 없어. 대신 너는 누구보다 이 일을 잘 해낼 사람이라는 걸 이미 충분히 보여줬잖니. 그의 말에 유진은 조용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언장에는 복지재단 이사직과 주요 자산의 관리권을 유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중에는 어릴 적 엄마와 함께 찍은 유진의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희미하게 빛발했지만 그 안에 따뜻한 표정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저를 안고 있던 날이네요. 내 엄마는 늘 너를 자랑스러워했단다. 그 마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고 지금은 내가 그걸 이어가고 있지 않니?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음보다 책임을 먼저 품기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누군가의 시작이 되어야 해. 내가 너를 기다렸던 것처럼 너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이 복지관에 많이 있어. 나는 그 아이들에게 너를 맡기고 싶다. 그 말에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절대로 이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저처럼 혼자였던 아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도 그 곁에 있을게요. 김 회장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손녀에게 배웁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재단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품고도 다시 웃을 줄 아는 사람. 그녀라면 이곳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글귀는 다음날 복지관의 게시판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눈을 떼지 못했고 아이들은 유진 선생님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복지관 3층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서늘한 바람, 그리고 가슴속에 고요히 차오르는 감정.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때로는 가장 따뜻한 사랑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의 시간은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는 이름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복지관은 분주해졌습니다. 김장 준비, 겨울 난방 지원 사업, 연말 행사 등 손이 모자랄 만큼 바쁜 일정이 이어졌지만 유진은 누구보다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김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바삐 전화를 돌리거나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고
대신 사무실 한켠에서 유진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작은 조언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유진이 퇴근하려다 말고 복지관 창고 앞에 서 있던 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인 채 오래된 난로를 하나 꺼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저희가 정리할게요. 무거운데 왜 혼자 하세요? 김 회장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나서. 예전엔 이런 거 하나 고치느라 며칠을 밤새기도 했었지. 너는 요즘 피곤하지 않니?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하긴 해요. 근데 기분 좋은 피곤이에요. 하루가 꽉 찬 느낌이 들어서요. 그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는 연말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장식물을 달고 아이들은 합창 연습에 몰두했고 지역 상인들이 기증한 물품들이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유진은 사무실에서 뒤늦게 마무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니 김 회장이 생전에 자주 표시해두었던 날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월 23일. 아무런 메모도 없이 동그라미만 쳐진 그 날짜는 이상하게 눈에 밝혔고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중 그녀는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쓴 메모장이었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유진이를 처음 안았던 날. 내 손 안에 꼭 들어왔던 작은 아이. 이제는 그 손으로 많은 사람을 안아주는 어른이 되었다. 유진은 숨을 들이쉬며 수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복지관의 모든 일정을 스스로 챙겼습니다. 김 회장은 행사 당일 자리에는 있었지만 더 이상 마이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며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웃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한 뒤 유진은 조용히 커튼을 걷고 빈 강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랜드 아래 아직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뒤에 설 준비가 되었다. 유진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이름이 지금 이렇게 의미 있는 건 그 이름을 끝까지 믿어준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김 회장은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말이다. 네가 사라졌던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단 하루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못 찾아낸 게 아니라 세상이 너를 너무 멀리 데려갔던 거야. 그런데 너는 그 멀고 어두운 길에서 이렇게 돌아왔구나.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걸어가 김 회장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공간은 무대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회장은 복지관에서의 일을 서서히 유진에게 넘겼습니다. 직원 회의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짧고도 강했습니다. 이제 이곳의 주인은 유진이다. 나는 기꺼이 그 뒤에서 힘이 되겠다. 그 말은 모두의 박수 속에 받아들여졌고 유진은 어느새 진심과 실력으로 모두의 신뢰를 얻게 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밤 유진은 홀로 복지관에 남아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은은한 불빛이 퍼졌고 그녀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시작이 되고 싶다.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눌 수 있도록. 외롭던 이름을 따뜻한 손으로 불러준 그날을 기억하며 그녀는 천천히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은 흔들리지 않았고 마치 오래도록 준비해온 사람에게 괜찮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눈은 유난히 조용히 내렸습니다. 복지관 옥상 위에도 하얀 눈이 고요히 쌓였고 아이들은 눈을 밟으며 웃음소리를 퍼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진은 오전 일과를 마치고 김 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김 회장은 몸이 좋지 않다며 복지관에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순한 고령에 따른 피로라 했지만 유진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정리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풍겼습니다. 거실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김 회장은 소파에 앉아 두꺼운 담요를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웃었습니다. 유진아, 오늘도 바빴을 텐데. 바빠서 왔어요. 할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응. 네가 준 장조림 남은 거랑 죽 조금.
유진은 조용히 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송이가 사뿐히 떨어지고 있었고 거실은 오랜만에 고요한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 회장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혹시 갑자기 없어진다 해도 너무 놀라지 마라. 그 말에 유진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고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걸 아시죠? 그래서 더 미안하구나. 너무 늦게서야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줬으니까. 유진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손은 이젠 말라 있었고 힘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었는지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절 지켜주셨어요. 이제 그 역할 제가 할게요. 그날 저녁 유진은 김 회장을 정성스레 침대에 눕히고 방 안의 불을 조용히 껐습니다. 잠든 그의 곁에서 책을 펼쳐 읽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면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복지관에는 김 회장의 부고 소식이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문을 왔고 직원들은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손수 그린 편지를 들고 와 유진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김 회장의 관 앞에 서서 한 장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김 회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 지켜갈게요. 이곳도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이름도. 장례가 끝난 후 유진은 복지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작게 글씨를 썼습니다. 정유진 복지관장. 그리고 그 아래에 김 회장이 살아생전 그녀에게 처음 남긴 문장을 떠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켜낸 기억으로 살아간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눈부셨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고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 어디에 있어도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인연이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눈처럼 조용히 그러나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그런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사연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